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나 검찰 측이 항소하거나 또 상고할 경우에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걸릴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첫 재판부의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던졌을 텐데요. 조국 전 장관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3년 2개월 동안 받아왔는데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어떤 구성 요건을 하면 12가지입니다. 12가지나 됩니까? 네, 그래도 굉장히 많지만은 조금 파트를 나눠보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즉 허위 스펙을 만들거나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서를 만들고 입시 과정에 이걸 사용함으로 인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딸 조민 양이 이제 장학금을 수수한 분과 관련돼 가지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에 대가성이 있다라고 봐서 뇌물죄 혐의로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에 감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그런 혐의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PC 반출, 그 관련된 증거 기록인 PC 반출과 관련된 증거인물 교사, 증거 은닉 교사라든지 또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을 거부하고 사모펀드의 타인명의 주식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혐의점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부분들은 입시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증거, 여기 이 두 부분, 그리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뭐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네.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감찰 무마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증거 위조 교사, 은닉 교사는 또 관련돼서 PC가 있었죠. 예. 그래서 PC 반출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반출하려는 내용으로 교사했다라는 내용이 정경심 교수 혐의적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동양대에 있었다는 그 PC,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 그럼 감찰 무마 관련해서는 뭐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죠? 12가지 혐의 중에? 예,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가 직권남용. 있고요. 예, 결국 예. 감찰을 임의로 중단시켰다라는 것이 혐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참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부터 전국이 상당히 요동을 쳤었고,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대통령이 되는 그 하나의 출발 지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사실은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공신 중에 한 사람이 아하, 예. 네,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정말 두 동강이 났죠. 그래서 서초동 집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제 이렇게 두 동강이 난 그 사실 분열 상태가 아직까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정말 봉합이 아직 안 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분열된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오늘 선고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때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동시에 촛불이 피워졌었고, 네. 서로의 주장들이 다 달랐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구속하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무죄다, 억울하다, 검찰이 정치보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나뉘어진 그런 상황이 조국 전 장관 지명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검찰이 주인공이 된 지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사실 현대사에 뭔가 이렇게 검찰이 이 정치 전면에 그리고 이런 국론을 가르는 전면에 등장해서 이런 어떤 절제되지 않는 권력들을 계속 행사해 나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나누어지는 어떤 그 단초들을 제공하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뭔가 뭐 그런 의미에서의 상징성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재판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예, 지금 재판부의 판결문이 재판부가 읽고 있는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그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그리고 형량을 선고할 때까지는 저희는 절대로 유죄, 무죄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최종적으로 주문 낭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유죄, 무죄 여부 그리고 유죄일 경우에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아들 입시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 소식만 잠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8월 9일 일지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이죠. 2019년 8월 9일에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그 다음 달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사실 지명되자마자 언론에 보도가 잇따랐고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허위 스펙 만들어줬다는 의혹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가 되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9월 9일에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0월 14일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열흘 뒤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까지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그리고 부산대는 딸 조민양의 입학을 취소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어떤 이야기들을 기자들 앞에서 했는지 첫 재판 출석할 때 그리고 6차 공판 출석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시죠?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고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재판 관해서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오늘 한인석 교수께서 차분하게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김성훈 변호사, 3년 2개월이나 1심 재판 판단이 나올 때까지 3년 2개월 걸리는 사건이 흔합니까? 아닙니다. 흔치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1년 6개월, 길어도 한 1년 6개월 안에 1심이 보통 끝나고요. 네.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구체적인 혐의점이 12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에 대해 가지고 다투거나 이제 각각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입증하거나 또
피고인 측에서 변호하거나 변론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증인들과 증거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영향이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턴을 했다면 어디서 실제로 그런 인턴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감찰에 무마했다면 당시에 감찰 무마와 관련돼서 민정수석실에서 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재판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좀 제가 이제 법사위 소속이다 예. 보니까 사실 법원의 재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혐의 사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두 개의 사건이 지금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병합이 돼가지고 좀 진행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 21부 그 부장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의 어떤 편향적인 이제 판사가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차에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요게 그 재판 지연 그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 12월 4일부터 그 다음에 6월 11일까지 6개월이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부의 어떤 뭐 구성이나 그런 것이 뭐 큰 틀에서 바뀌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가 또 바뀌면서 한 7개월 정도 지연됐다. 네. 사실 이게 제대로 재판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이러한 사건이 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좀 재판이 좀 지연됐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리고 재판부가 뭐 휴가를 낸다든가, 그리고 또 재판부가 또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아예 바뀐다든가 네.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늘 새롭게 또 기록을 검토해야 되고 막 이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이상하게 재판부가 잘 바뀝니다. 네,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뭐 배경이 있는지는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사실 법원에서도 그 판사들도 이런 재판 솔직히 하기 싫은 거군요. 예.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일수록 예.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진행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019년 8월부터 이제 계속 이어진 이 관련된 논란들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갈등을 빚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혐의점이 많고 증인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도 또 더 늦어진 부분도 이례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해왔는지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주문 판결이 나오면 상세하게 전해드리고요. 처음에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사퇴할 당시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지명됐을 당시에 서해 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 시를 인용을 해서 당시 임금이 피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이 반드시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를 담은 그런 내용의 시를 인용을 해서 법무장관으로서 반드시 주어진 사법개혁의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만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조국 전 장관은 사퇴를 했죠. 예, 그런 상황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 새롭게 또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보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딸의 자소서,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까지 또 현장에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변호사, 일단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12가지 혐의를 예. 양쪽으로 배분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위조 공문서 행사,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그리고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즉 각각의 문서의 발급 주체에 따라서 어떤 건 공문서로, 어떤 거는 사문서로 보고 또 입시에 지원한 것이 민간인지 아니면은 공공인지에 따라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가 갈라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사유에 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그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공범으로서 적시가 돼 가지고 확정 판결이 선고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예정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뭐 투자냐 투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국 전 장관도 함께 기소가 된 것인지 민정수석으로서 주식 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불이행했느냐 이건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 백지 같은데 신탁을 안 했다라는 혐의. 그것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그 투자 투기랑 상관없이 일단 예. 백지 신탁 자체로서 그 백지 신탁을 안 했다라는 혐의로 일단은 기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민정수석 임명 직후에 재산신고과정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피의 차명을 숨기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런 내용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백지 신탁을 거부했고 예. 그럼으로써 소위 말하는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밝히는 그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아직까지 유죄 무죄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다는 속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받았고 지금 아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뭐 그 사이 뭐 형집행 정지나 해서 또 병원에 나와서 치료도 받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법정 구속 자체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집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는 이미 소위 형이 선고가 됐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도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서 즉 집행유예가 아닌 그냥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서 구속을 안 할 가능성보다는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같습니다. 예. 부부가 가족이 함께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다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한 명은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사실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실무례를 보면은 또 꼭 그렇지만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찌 보면은 공직자로서 한 분은 공직자 배우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공직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집행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더 예외를 둘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고심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런 뉴스 속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 지명되고 나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자 기자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질문받고 답변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그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딸이 그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전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은 없죠. 직접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에 예. 자,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재판부가 만약에 입시 비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당연히 또 상급심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유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항소할 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항소심의 판단에 따라서는 또 어느 쪽이든 검찰 쪽이든 또 조국 전 장관이든 상고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각각의 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판이 3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 가운데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 어떤 부분이라고 김성훈 변호사는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이 입시 서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전에 있었던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서 상당 부분 많은 또 심리가 이루어졌고요. 네. 또 판결이 확정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에 있어가지고 앞에 사건의 판단 결과가 상당히 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특히나 감찰 무마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를 이거를 뇌물로 볼 것인가 여부는 조금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다퉈질 부분은 뇌물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장학금 600만 원가량을 준 부분이 소위 말하는 직무 관련된 청탁으로서 준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입증에 있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치열한 다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뇌물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인정이 돼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또 좀 다툼이 있을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재판부가 지금 판결문을 읽고 있는데 말이죠. 뇌물 공여, 조국의 뇌물 수수의 점은 각 무죄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장학금 관련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판결문을 읽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다툼 예. 여지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뇌물로서 부산 의료원장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금액을 600만 원을 그렇게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이 사실 네.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장학금 선정의 과정이 이제 서해는 직무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유죄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재판부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학금 부분은 무죄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고, 그리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까 그 부분 뭐 코링크 피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이 부분 유죄로 판단이 된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정경심 씨의 이 차명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공소 사실은 무죄다. 또 이렇게 판결문을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직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체 네. 재산 내용을 신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관련된 내용을 은닉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조국 전 장관도 인지하고 알았음에도 그렇게 했어야 유죄가 나오는데 적어도 지금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자,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와 무죄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말씀을 드렸다라고 재판부가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주문, 즉 최종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형량은 얼마다 이걸 선고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 마무리가 임박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으로 공소 사실의 유죄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곧 1심 재판부의 최종적인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뭐 유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양형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양형이 뭐 좋은 부분 또 안 좋게 보는 부분 이런 걸 설명을 할 것인데요.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 치고는 굉장히 오늘 속도감 있게 그렇게 좀 선고가 네. 진행되는 거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긴 시간 동안 또 판결 재판을 진행해 네. 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충분히 각각의 논점과 쟁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뭐 3년 2개월 동안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의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네. 감찰 무마 의혹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했는지 무죄로 했는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백원우 전 민정 그 비서관과 그 부분도 지금 얘기는 예, 됐어요. 박경철 예. 또 전 비서관 같이 이제 오늘 선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근데 이 부분이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그런 청와대에서의 공정성 사실 지금 이런 그 부분 부분에 관심이 말씀하셨는데요. 많죠. 전 예. 의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 정치권의 청탁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의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시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위원회 통제도 직접 관여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박경철 전 반부패 비서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만으로는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 부분 유죄, 박경철 전 비서관은 무죄 이렇게 판결문을 읽은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예. 하면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좀 이렇게 정무 그 당시에 이제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직권 남용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까지 비칠 수 있는 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입시 비리. 예. 왜냐하면 이런 뭐 공정과 상식선에서의 입시 비리였겠습니다. 입시 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의 유무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됐다고 하면 정말 그동안에 지금 앞에서도 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국민 앞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한 것이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진지한 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재판,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검찰 수사를. 실제로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냥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을 하지 않았으면 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보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느끼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검찰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했고 뭐 멸문지화급의 지금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지금 오늘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절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사용이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정당으로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오히려 더 이 심각해지는 이 검찰의 독주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전주혜 의원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유죄, 무죄 이런 부분을 네. 재판부가 읽은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유죄다 무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판부가 각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건 유죄로 판단된다, 무죄로 판단된다는 그걸 읽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현재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추정하실 수가 있고요. 양형과 관련해서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죄책이 무겁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가볍지 않다.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경우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한 죄질이 불량하다. 죄책이 무겁다. 상당히 강하게 그 피고인 조국 전 장관이 질책을 했는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의 입시 비리 범행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로서 조국 전 장관은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고요. 이 정경심 전 교수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번에도 또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또 됐는데 그러나 다만 얼마 전에도 판결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고요. 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그 양형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600만 원을 추징한다는 이 추징금도 선고가 됐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부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그리고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재판부가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원 변호사 일단 이 형량 어떻게 보이십니까? 검찰은 징역 5년 구형했는데. 네, 그보다는 이제 좀 낮게 형이 당연히 선고가 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경심 교수에 대한 4년형이 선고가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입시 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이제 이 형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입시 비리에 있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와 관련돼서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던 정경심 전 교수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상당히 참작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5년 중에 네. 2년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뇌물 수수가 지금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부산대의 의전은 네. 사실 이제 뇌물 수수 이게 이제 법정에 가장 이제 높은 것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5년 구형에서 2년이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온 부분 또 유죄가 나온 부분을 합산해 봤을 때 가장 이제 법정형이 높은 뇌물 수수가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2년형의 그런 양형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과연 법정 구속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라고 판결문에서 읽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 사건에서도 또 다시 선고를 받고 있고요. 또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동시에 또 법정 구속하는 거에 대한 재판부로서의 부담감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구속하는 거의 가장 큰 취지는 그 형에 대한 처벌로 수도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 기간 장기간 동안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확정 판결들이 나온 부분들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형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또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물론 그거 당연히 대법원 확정 당연한 판결이 나온다면은 네, 당연히 법정 그렇습니다. 구속을 해야 할 텐데. 네. 자,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1심 결과니까 네. 특히나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 감찰 무마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저희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이 민정수석이 감찰을 종료한 일을 가지고 이 직권남용 혐의가 네.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종료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좀 심각하게 고민도 되고 토론도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뭐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은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강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어떤 권한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사법기관 모두의 이 어떤 수사 종료 결정, 조사 종료 결정 이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네. 다른 견해를 가지고 네.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감찰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밑에 그 청와대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이건 감찰을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윗선에서 결국은 감찰을 중단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굉장히 이 사건의 사실 핵심적으로 불리한 그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감찰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찰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건을 이것을 어떠한 그런 뭐 정치적 유불리나 아니면은 봐주기식의 그러한 강제적인 무마를 한 것이 이것은 직권남용의 법리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감찰에 있어서는 또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있도록 뭐 어떠한 권력 어느 분이 이제 권력을 이제 가지게 되더라도 그러한 좀 공직 기강을 좀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시금석이 되는 저는 좀 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